우리 이제 그 두 달 동안 신화 얘기를 하려고 하는데, 이 신화를 그냥 말 그대로 번역을 하면 신들의 이야기죠. 그렇죠? 신화가. 이 신화는 미토스의 번역어예요. 미토스. 근데 이제 어떤 단어의 뜻이 분명하게 드러나는 것은 그것과 차별화되는 다른 언어를 옆에다가 갖다 놓고 보면은 훨씬 더 분명해지죠. 이 미토스를 두드러지게 하는 말이 로고스예요. 로고스. 근데 로고스나 미토스나 전부 고대 힐어보고 우리가 사용하는 언어적 지형하고는 다른 지형에서 탄생한 말들이기 때문에 한국말로 그대로 번역할 말은 없어요, 사실. 이렇게 둘이 뭉실하게 번역해서 쓸 수 있는 말인데, 그래서 이제 학자들마다 이 로고스나 미토스라는 동일한 언어를 사용하면서도 조금씩 뜻이 다른 방식으로 사용하기도 하죠. 그런데 근래 이제 굉장히 파급력이 널리 뻗쳐 있는 카렌 암스트롱이라는 신화학자에 의하면 이분은 로고스와 미토스의 정의를 어떻게 내리냐 하면, 로고스는 그리스인들에게 있어서 일상생활에 사용되는 법칙들, 일상과 관련된, 그리고 우리가 일상과 관련된 지식을 얻을 때 사용하는 법칙들, 언어들, 이런 것들과 관련돼 있고, 그럼 미토스는 일상생활이 아니라, 다시 말해서 우리 낮의 현실 논리가 아니라 비현실 논리, 일종의 어떤 픽션, 상상으로 지어낸 것들, 그리고 명료하지는 않지만, 제가 픽션이라고 그랬어요. 거짓말이잖아요, 픽션이. 근데 어떤 거짓말이냐 하면은 의미 있는 거짓말. 의미 있는 거짓말을 지칭할 때 미토스라는 말을 사용한다. 그래서 미토스라는 말이 적용되는 분야는 예술의 영역, 그 다음에 꿈의 영역, 그리고 신화, 제의의 영역, 제의 영역, 이런 것들이 주로 미토스의 영역이라고 일컬어진대요. 자, 근데 일상생활의 영역은 아까 로고스라고 그랬어요. 로고스는 어떤 거냐 하면 우리가 세상에서 잘 살아가는 법, 기술을 잘 다루는 법, 또는 경쟁에서 이기는 법, 또 질서를 잘 익히는 법, 사회에서 잘 살아가는 법, 이런 것들을 가르치는 언어는 로고스적인 것이고, 그럼 미토스는 이런 거하고는 좀 거리가 있다는 얘기예요. 미토스를 잘 안다고 해서 이 세상 속에서 잘 앞장서서 살아가는 것도 아니고, 경쟁에서 이길 수 있는 것도 아니고, 전쟁에서 이길 수 있는 것도 아니고, 돈을 많이 벌 수 있는 것도 아니고, 그럼 이거 뭐 했을 것인가? 뭔가 우리 삶을 의미 있게 만들어주는 것. 우리는 태어나가지고 지금은 다 살아계시지만 조금 있으면 다 돌아가실 거죠. 그렇죠? 저항할 수 있는 사람 아무도 없어요. 다 태어나서 언젠가는 죽어요. 근데 지금 멀쩡하지만 언젠가는 죽는다는 사실이 사실은 우리 저 밑바닥에, 마음 밑바닥에 어떤 두려움을 만들어내죠. 알 수 없기 때문에. 그리고 예나 지금이나 우리의 일상생활은 그다지 우리 스스로가 자신이 가치 있다거나 매일매일의 삶이 의미 있다거나 이런 건 아니었던 것 같아요. 여러분 하루하루가 의미로 풍요로우신가요? 다 먹고 살기 위해서 어디 가서 일을 해야 되고, 또 그 일하는 것이 자기가 가지고 있는 능력이나 취미나 욕망하고 부합한다면 참으로 행복하겠지만, 대부분의 경우에는 그것과 관계없이 먹고 살기 위해서 일을 해야 되고, 우리 자신을 팔아야 되고, 더 나아가서 우리 자신이 만들어내지도 않은 사회 법칙이나 질서에 적응해서 살아야 되고, 어쨌든 살다 보면 이런 생각들은 한 번쯤 하는 것 같아요.
사는 게 도대체 뭔가? 왜 태어나서 이 고생인가? 난 도대체 뭔가? 저 날아다니는 파리하고 나하고 다른 게 뭘까? 뭐 이런 생각들 한 번쯤 하게 되는 것 같아요. 더군다나 그런 생각이 아주 심도 있게 들 때는 일이 잘 안 풀릴 때예요. 그리고 예상하지 못했던 어떤 고난이 나한테 닥쳐올 때. 요새 그 중2병이라고 있잖아요. 중학교 2학년 학생들이 앓는다는 사춘기병이죠. 저도 사춘기를 아주 진하게 알았는데 그때는 정말 주변에 보이는 게 다 싫었어요. 그때 어떤 생각이었냐면 우리 부모님은 왜 나를 낳아가지고 나로 하여금 이런 끔찍한 세계에 살아가지 않으면 안 되게 만들었나 막 원망을 했어요. 뭐 우리 착한 학생들은 부모님이 날 낳아주셔서 참 감사하다 이렇게 생각을 하겠지만 전 착하지 않았기 때문에 굉장히 많이 원망을 했고, 그리고 이 나이가 되도록 뭐가 일이 안 풀리면 아직까지도 원망을 해요. 왜 태어났을까? 그런데 미토스가 해주는 게 이런 거래요. 이럴 때 뭔가 내 삶의 의미나 가치를 찾을 수 없을 때, 매일매일 반복되는 일상이 무의미하다고 여겨질 때, 우리는 다 태어나서 죽는데 이렇게 허무한 삶이 대체 어떤 의미가 있나 하고 생각하기 시작할 때, 이때 미토스는 지어낸 얘기를 들려준대요. 상상으로 만들어낸 얘기예요. 근데 상상으로 만들어낸 얘기가 그냥 맨 땅에서 이렇게 올라온 게 아니라 우리 안에 우리 현대인들은 다 개인이라는 인식이 더 깊게 들어와 있어요. 나와 너는 다르고 굉장히 독자적이고. 그런데 우리는 개인이기 이전에 인류라는 보편적인 어떤 종의 일부분이지요. 그렇죠? 인류라는 지금 제가 어마어마를 했는데, 인류라고 하면 지금 우리가 살고 있는 이 동시대인들 뿐만이 아니라 우리 이전에 1000년 전, 2000년 전, 3000년 전 쭉 내려와가지고 10,000년 전, 20,000년 전 저기 돌도끼 들고 다니는 그 구석기 시대인들부터 다 통틀어서 인류예요. 그리고 앞으로 도래할 인간들도 다 인류죠. 인류라는 개념이 어마어마하게 커요. 그런데 그 어마어마하게 큰 인류의 일부분이에요, 우리는. 근데 우리 안에는 그 어마어마하게 큰 인류가 공유하고 있는 어떤 생각들, 어떤 기억들, 이런 것들이 우리 안에 내장되어 있대요. 이걸 일컬어서 불러요. 원형. 개별적이고 특수한 어떤 것들을 넘어서 인간이라는 어떤 존재, 우리 호모사피엔스라고 하죠. 이 호모사피엔스가 공유하고 있는 어떤 공통분모. 여기서부터 뭔가 생각, 상상 이런 것들이 올라온대요. 자, 칼 구스타프 융이라는 정신분석학자는 이걸 일컬어서 뭐라고 말했냐 하면 집단 무의식이라고 표현을 했어요. 그러니까 우리 안에는 집합적 무의식이 있다는 거예요. 집합적 무의식은 우리 안에 마음의 일부분을 차지하고 있는데 아직 우리가 잘 내 것이라고 인지하지 못하고 있는, 의식으로 얼른 떠오르지 않는, 명료하지 않은 어떤 마음이에요. 근데 신화가 어디서부터 생겼냐면 바로 여기서부터 올라온 것들이에요. 근데 여기서부터 올라온 것들이 그냥 올라온 게 아니라 인류가 가지고 있는 능력 중에 상상력이라는 능력이 있어요. 이 상상력이라는 능력은 뭐냐 하면 이전에는 없었던 것들을 생각해내고 떠올리는 능력이에요. 이전에 했던 것들을 다시 떠올리면 기억이잖아요. 그렇죠? 상상력은 이전에 경험 안 했어요. 이전에 없었던 거예요. 이런 것들을 머릿속으로 그려내는 능력. 다시 말해 상상력은 일종의 창조력하고 같아요. 이런 능력으로 퍼 올려가지고 뭔가 만들어낸 이야기가 미토스예요. 미토스. 근데 그 이야기 속에는 그냥 상상력으로 퍼올려서 아무것도 없는 무의 상태에서 올라온 게 아니라 우리 예전의 선조들,
아까 제가 돌도끼 들고 다니는 인류라고 그랬지요. 이때부터 살아가면서 이 세상과 주고받은 것들. 우린 요새 고기를 사 먹잖아요. 그렇죠? 옛날 사람들은 고기를 어떻게 먹었을까요? 잡아먹었죠. 그렇죠? 사냥을 해서 잡아먹었어요. 못 잡으면 굶어야 돼요. 언제? 구석기인일 때. 우린 구석기인이 아니기 때문에 너무 먼 얘기지만 어쨌든 그 구석기인들이 동물을 마주쳐가지고 사냥하면서 느꼈던 감정들, 또 그때 우리처럼 뭐 이런 어떤 안전한 이 시스템이 갖추어지기 전에 자연하고 직접 맞닥뜨려서 느꼈던 어떤 느낌들, 이런 것들이 차곡차곡 저장돼 있다가 그런 체험들의 총합체 속에서 뭔가 퍼올려진 이미지들, 이런 것들이 신화를 만들었다는 거예요. 근데 우린 지금 구석기인도 아니고 우린 너무 안전하게 잘 살고 있는데 그런 것들이 우리들한테 아직도 있을까? 있대요. 있대요. 근데 언제 이런 것들이 나타나는가? 차곡차곡 이렇게 쌓여있는 집단 무의식의 지층 속에 숨어있는 이런 이미지들, 이런 이미지들이 언제 나타나는가? 우리가 평상시에 살아가고 있는 이 로고스의 시스템이 좀 희미해질 때, 언제일까요? 잘 때, 꿈에서. 또는 꿈도 아니고 현실도 아닌 모호한 상태 속에서, 약간 취한 상태에서, 우리가 현실의 경계를 살짝 넘어가는 시점에 이런 것들이 우리 안에 내장되어 있다가 이렇게 우리를 치고 올라온대요. 이런 것들을 잘 캐치해내는 사람들이 어떤 사람이냐 하면 상상력이 풍부한 사람들이에요. 이걸 캐치해서 뭐 하나요, 요새는? 만들어서 팔기도 하죠. 그렇죠? 그리고 이런 것들을 잘 퍼올려가지고 요즘 시대에 맞게 이야기를 잘 만들어내면 재밌는 이야기, 의미 있는 이야기, 우리가 뭐라 그래? 소설, 그렇죠? 영화, 연극, 이런 예술 작품으로 전환되기도 하죠. 자, 이게 미토스예요, 미토스. 요즘 안녕들 하냐고 다 묻죠? 여러분들은 안녕하십니까? 이 안녕하십니까? 라는 말을 우리가 요즘만 묻는 게 아니라 우리 인사가 안녕하시냐는 거잖아요. 그럼 인사를 이렇게 주고받는 건 무슨 얘기냐 하면 이 동네에 살고 있었던 사람들이 참 안녕하기가 힘들었다는 얘기예요. 우리 옛날에 밤새 안녕하셨습니까? 그랬잖아요. 그럼 밤새 안녕을 못하면 어디 잡혀갔거나 어디 뭐 죽었거나, 그죠? 뭐 이럴 가능성이 농후했다는 얘기예요. 근데 요즘만 안녕하지 못한 게 아니라 인간의 삶이 안녕하지 못해요, 사실. 안녕했으면 좋겠다는 거는 희망사항이에요. 가끔 안녕하죠. 가끔 안녕해요. 신화가 우리한테 뭔가 의미심장하게 이렇게 다가오는 순간이 있어요. 보통 이제 우리 요새 신화는 재밌는 이야기거리, 또 컴퓨터 게임에 들어가면 신화가 원형이 돼가지고 너무 재밌는 게임들이 너무 많이 만들어지고, 그 다음에 영화도 많이 만들어지고 흥미진진한 이야기거리로 여겨지지만, 실제로 신화는 흥미진진한 이야기거리가 아니라 신성한 이야기였대요. 신성한 이야기. 어떤 신성한 이야기냐 하면 평상시의 일상생활 속에서는 경험하지 못한 어떤 전율을 불어넣는 이야기. 전율을 느끼면서 사시나요? 삶에 전율이 없으면 삶이 무의미해진대요. 전율, 전기 오르는 게 전율이에요. 찌릿찌릿해지는 거. 그리고 정신이 확 나갈 정도로 황홀한 거. 이런 게 전율이에요. 우리 현대인들은 그 전율의 체험을 가상으로 만들어가지고 제공을 해주죠. 그렇죠? 그 아까 뭐 게임이라든지 또 영화라든지 이런 것들, 일종의 어떤 충격, 뭐 공포, 기쁨, 이런 것들을 만들어서 이렇게 제공해 주는 거예요.
근데 점점 우리는 전율에 좀 무뎌져가지고 웬만한 어떤 자극에도 전율이 잘 안 돼요. 관찰자가 되죠. 또 그타력이군. 이렇게 돼요. 근데 인간이 살면서 그 전율하는 경험이 없으면 삶이 무의미해지고 공허해지기 쉽대요. 그죠? 뭔가 이렇게 막 떨리고 설레고 찌릿찌릿하고 이럴 때, 오, 이게 사는 거구나. 이런 느낌 같잖아요. 근데 요새 그런 걸 일상생활 속에서 경험을 못하니까 어디 야구 경기 보러 가서 하고, 김연아 선수 스케이트 타는 거 보고 하고, 내가 하는 게 아니라 남이 하는 걸 보면서 우리는 그냥 관람객으로 이러고 잠깐 그걸 느끼죠. 잠깐 느껴요. 근데 이 전율의 체험을 과거 사람들한테 제공해 주던 의례가, 리추얼이 신화의 시간에 거해졌던 리추얼이래요. 신화하고 의례는 지금은 이렇게 떨어져 있지만 옛날에는 하나였어요. 지금도 저기 어디요? 인도 가면 인도 그 사원에서 추는 무이들이 추는 춤 있잖아요. 그렇죠? 이 춤 뭐냐 하면 신화를 춤으로 추는 거예요. 신화. 그러니까 우리는 신화가 이런 글자로 이렇게 있고 이렇지만 춤 속에 신화가 있고, 또 우리 저기 근대 연극의 기원이라고 일컫는 고대 그리스의 비극, 이것도 신화를 상연하는 거예요. 신화. 그럼 그거를 보는 사람은 그냥 보는 게 아니라 신화 속으로 들어가서 신화의 시간을 사는 거였대요. 근데 그때 경험하는 게 뭐냐 하면 신성체험이에요. 신성한 거. 제가 자꾸 이제 이번 시간에는 일상생활하고 전혀 관계없는 용어들이 막 나올 거예요. 신성함. 여러분 신성함은 느껴보셨어요? 신성함. 사실 신화든지 뭐든지 이렇게 제가 의미라고 그랬어요. 삶의 의미를 갖는 건 그게 글자 속에 갇혀 있으면 의미가 없어요. 신성함, 글자로 이렇게 쓰면 신성한가요? 아니에요. 신성함이라고 지칭할 만한 어떤 체험이 내 삶 속에서 직접적으로 경험되는 순간 신성함이죠. 경험해 보셨나요? 신성함을? 현대인들은 신성함 경험하기 되게 힘들어요. 신성함을 애써 경험하려고 어디 가냐면 교회를 가거나 절에 가거나. 근데 거기도 요새는 신성이 별로 없어요. 신성 체험하기가 되게 힘들어요. 또 어디 가요? 죽을 각오를 하고 저기 히말라야 등반 가거나. 이런 신성 체험이에요. 근데 원래 신화의 기능이 신성 체험하는 거래요. 루돌프 오토라는 종교학자가 신성을 뭐라고 정의했냐 하면 아주 두렵고 아주 어마어마하고 공포스럽고 그런데 황홀한 체험이다 이랬어요. 이해가 되세요? 두렵고 내가 도망가고 싶고 이런데 너무너무 황홀하대요. 다른 말로 얘기하면 신비체험 같은 거예요. 신비체험. 인생에 한 번쯤은 이런 체험을 해야 삶이 뭔가 뭐 의미 있다. 뭔가 사는 이 생명이라는 게 뭔가 가치 있고 존재 이유가 있구나. 이런 느낌을 받는 것 같아요. 근데 과거에는 신화가 이거를 주기적으로 제공하는 역할을 했다는 얘기예요. 신화를 말하고 신화를 공연하고 신화를 춤으로 추고 이러면서 바로 그 포인트를 경험하게 하는 게 신화의 기능이었다는 거예요. 근데 우리 현대인들은 신화가 좀 멀리 갔어요. 신화학자들은 이래요. 신화가 살아나는 것은 우리 삶 속에서 우리가 신화의 주인공이 되고 우리가 신화를 살 때 신화의 의미가 제대로 살아난다. 신화는 그래서 체험하는 거예요. 체험하는 거. 자, 어떻게 체험할 것인가? 그거는 이제 수업을 진행해 가면서 얘기를 더 나눠보도록 하죠. 들어가죠. 여기 여러분 보시는 이거 우리 다 알고 있는 거죠? 이분이 누구신가요? 스핑크스라는 분이에요. 제가 분이라고 하는 건 이분이 신이기 때문에 그래요. 신.
이거는 이집트의 피라미드 근처에 있는 어마어마하게 큰 스핑크스예요. 스핑크스가 어떻게 생겼냐 하면 스핑크스는 여러분 얼굴이 사람이잖아요. 그렇죠? 여자래요. 그리고 몸은 이 발이 누구 발 같아요? 개발? 사자발이에요. 사자. 몸은 사자. 그 다음에 여기 안 보여요. 무너져서. 날개가 달렸대요. 독수리의 날개. 꼬리도 있어요. 뱀의 꼬리. 이게 스핑크스의 정체예요. 근데 이제 우리한테 유명한 스핑크스는 이집트에 있는 이 스핑크스인데 스핑크스가 이것만 있었던 게 아니라 이 지중해 지방에 전역에 널리 퍼져 있었던 것이 스핑크스예요. 왜 전역에 널리 퍼져 있냐 하면 스핑크스라는 신을 아는 사람들이 스핑크스 도상을 만들어가지고 여기저기 세워놨어요. 우리가 신이라고 지칭하는 어떤 존재, 어떤 실체는 여기저기 있어요, 원래. 신은. 한 곳에만 있는 게 아니에요. 신의 장소가 따로 있는 것이 아니라 신은 여기저기 있는 게 신이에요. 여기저기 있어요. 여기저기 있고 죽지도 않아요, 신은. 물론 저기 북유럽 신화에서는 신들이 다 몰락하고 신들이 죽었다 그랬어요. 근데 신의 정체는 영원을 사는 게 신이에요. 영원을 사는 게 신이에요. 스핑크스도 안 죽었어요. 살아 계세요, 이분이. 스핑크스를 언제 만날까? 언제 만날까? 스핑크스를 만났던 분이 누구냐 하면 우리 소포클레스의 희곡에 나오는 오이디푸스라는 인간이에요. 인간. 오이디푸스만 만나는 게 아니라 여러분도 만나고 저도 만나요. 이 정체가 뭔지는 좀 이따 말씀드릴게요. 이렇게 생긴 스핑크스도 있어요. 얼굴, 여자, 독수리, 네 발 달린 사자. 스핑크스를 우리는 뭐라고 하냐 하면 괴물이라고 하죠. 괴물이라고 그래요. 스핑크스는 여러분 오이디푸스 왕이라는 소포클레스의 희곡에 보면 어디에 있냐 하면 테바이로 가는 길목을 지키고 있었다. 이렇게 돼 있어요. 테바이로 가는 테베지요. 테베로 가는. 근데 우리 지중해 지방에 이렇게 보면 테베라는 이름을 가진 동네가 한 군데만 있는 게 아니에요. 우리나라도 같은 명칭을 가지고 있는 동네가 막 여기저기 있잖아요. 그리고 한국에 있는 동네가 중국에도 있고 막 이래요. 그렇죠? 이 동네도 마찬가지예요. 같은 명칭을 가진 도시가 여기저기 이렇게 있었어요. 어쨌든 테베로 가는 길목에 지키고 있는데 스핑크스는 어떤 괴물이냐 하면 예전에 나오는 괴물들은 신화에 나오는 괴물들은 다 뭐냐? 인간한테 해를 끼치는 게 괴물이죠. 근데 이상하게 옛날 그리스 시대의 괴물들은 다 성별이 여자였어요. 왜 그럴까? 이거 한번 여러분 이상하게 생각한 적 없어요? 왜 괴물이 다 여자야? 우리가 알고 있는 그리스 신화가 남성 서사기 때문에 그래요. 남성 서사기 때문에. 남성 서사 무슨 얘기냐 하면 남성의 내면에서 생겨난 이야기들이라는 얘기예요. 남성의 내면에서. 그래서 바깥에 내가 아닌 타자를 여성성으로 본 거예요. 근데 이 남자 중심적인 이 남자가 우리 영어의 man이라고 하는 게 man에서 앞에 hu를 붙이면 human이잖아요. 그렇죠? human. 인간의 반대편에 있다라고 여겨지는 게 과거 이 동네에서는 자연이었어요. 그래서 자연은 여성형이었어요. 그럼 옛날 이 여성 괴물들은 뭐냐 하면 자연 속에 깃들어 있는 무시무시한 여성성이 다 여자 괴물들이에요. 이 여자 괴물들이 그리스 신화에서는 남자 영웅들에 의해서 다 처단이 돼요. 죽임을 당해요. 그럼 여자 괴물들은 뭐냐 하면 우리 자연은 요새는 어때요? 자연이라는 개념이 좀 이렇게 낭만적으로 포장되어 있어요. 왜냐하면 우리가 자연에서 너무 멀리 떨어져 나왔기 때문에 자연이 좋은 것인 것처럼 여겨지죠. 근데 원래 자연은 좋고 나쁨을 넘어서 있는 게 자연이죠. 있는 그대로니까. 있는 그대로니까.
자연은 인간한테 유용하고 좋고 예쁘고 아름답고 편안하고 우리를 정화시키고 우리를 휴식하게 하고 이런 요소들도 있지만 정반대로 우리를 못살게 굴고 무시무시하고 우리를 방해하고 우리를 다치게 하고 해를 가하고 이런 요소도 자연에 있죠. 자연은 양면성 다 가지고 있어요. 그런데 과거에 이 자연과 맞닥뜨려서 인간 중심적으로 뭔가 이렇게 도시를 만들고 인간 중심적인 문명을 구축하고자 할 때 그것과 반대되는 자연의 어떤 면모들을 이 인류가 상상력 속에서 뭘로 만들었냐 하면 여성 괴물의 이미지를 부여했다는 얘기예요. 스핑크스도 그런 이미지를 가지고 있는 괴물 중에 하나예요. 근데 어떤 괴물이냐 하면 이 스핑크스가 하는 거는 괴물들은 다 뭔가 인간한테 뭔가 위해를 나쁜 일을 해요. 뭔가 어떤 폭력적인 일을 하거나 스핑크스가 인간을 건드리는 건 여러분 아시다시피 수수께끼네게요. 이 정도는 별로 무서운 괴물이 아니죠. 그렇죠? 지나가는 길목에 지키고 있다가 수수께끼를 낸대요. 그 수수께끼는 여러분들 어렸을 때 한 번쯤 다 들어본 수수께끼예요. 아시죠? 스핑크스의 수수께끼. 스핑크스의 수수께끼 그러면 무슨 미라 나오고 막 이런 얘기 제목 같은데 스핑크스의 수수께끼는 아침에는 4발, 점심에는 2발, 저녁에는 3발. 얼굴은 하나인데 3가지 시간을 걷는 존재예요. 이 정체가 뭐냐? 근데 우린 어렸을 때 다 이건 뭔지 배웠어요. 그죠? 사람이잖아요. 그죠? 왜 사람인지 다 이해해요. 근데 이 이야기 속에서 아무도 못 풀었대요. 그 수수께끼를. 그리고 이 수수께끼를 푼 유일한 남자가 오이디푸스라는 사람이에요. 오이디푸스. 이 수수께끼를 스핑크스가 내고 오이디푸스가 풀자 스핑크스가 너무나 자존심이 상해가지고 절벽에 몸을 던져서 자살을 했대요.